계절에서 새 계절. 이 울림들은 우리의 탄생보다 선행하며 우리보다도 나이가 많다. 그 소리들은 아직 우리의 얼굴을 머금은 적 없고 우리의 성별도 모르는 공기와 햇빛 속에서 우리가 부재한 채로 불린 후에야 갖게 될 우리의 이름보다도 앞선 것이다. 프랑스 작가 파스칼 키냐리의 산문 음악 혐오에서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정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에는 첫 소설집을 가지고 나와주신 소설가 한 분이 있으십니다. 이주란 작가님이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설집 모두 다른 아버지를 출간하셔서 저희가 초대 손님으로 모셨는데요. 네.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는 건가요? 네. 아, 그러면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이주란이라고 합니다. 끝인가요? 네. 뭔가 간단 명료함이 있네요. 이주란 소설가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안내해 드릴게요. 그 이주란 소설가는 1984년 김포에서 태어나셨네요. 네, 추계 예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셨고요. 2012년 세계문학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셨고, 그럼 5년 만에 첫 소설집이 나온 셈이네요. 모두 다른 아버지로 올해 소설집으로 이 문장의 소리 찾아주셨습니다. 첫 소설집 이렇게 만져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감회가 좀 특별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되게 좋고요. 네. 이런 류의 기쁨은 처음이니까 되게 좋은데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서 소설책이 나올 즈음에요? 네. 그래서 크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나요? 네. 그렇지만 네. 다행히 그래서 슬픔도 잘 지나간 것 같아요. 아, 뭔가 말씀을 다 해주시진 않았지만 어떤 복잡함이 있었는지는 좀 대강 짐작이 갑니다. 어떻게 보면 소설집을 내놓고 걱정도 있으셨겠지만 또 그 걱정도 뭔가 같이 기쁨도 아니고 걱정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이상한 네, 감정으로 네. 네, 흘러갔을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설집이 언제 출간되었죠? 추석 연휴 며칠 전이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따끈따끈한데요. 연휴 네. 너무 길어서 연휴 앞에다 두고 책 내는 마음이 썩 반갑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다들 놀러 가시잖아요. 네, 때. 그래서 더 좋기도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저도 같이 노니까요. 정말 소설책을 이렇게 놓아두고 싶으셨군요. 이제 두 손에서. 그렇군요. 네. 어떠세요? 주변에서 첫 소설집 받아보시고 어떻다 뭐 이런 피드백 받으신 거 있으세요? 제일 재밌던 피드백, 기억에 남는 피드백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다 저보다 주변에서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뭐 안 좋은 소리, 뭐 쓴 소리 이런 건 아직 못 들어보셨군요. 네, 그런 거는 예전에 많이 들어봤어요. 이미 단련이 충분히 다 네. 되셔서 그런 소리에는 뭐 네. 그러셨군요. 어떠세요? 이번 소설집 보니까 저 정말 흥미롭게 읽었는데 특히 일단 읽어 내려가는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제가 읽는 속도에서 아, 이거 큰 장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모두 다른 아버지라는 제목이 눈에 띕니다. 네. 네, 어떻게 이 제목
소설집의 표제로 삼고자 하신 거예요? 그냥 가장 최근에 쓴 거기도 했고요. 책을 묶는 걸 기점으로 했을 때 가장 최근에 쓴 거기도 하고 가장 쓰고 싶던 얘기이기도 했어요. 모두 다른 아버지라는 제목의 눈길을 끄는데 보면 아버지, 뭐 엄마, 언니 뭐 등등해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풍성하더라고요. 작품별로. 가족의 모습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이유, 이 소설집이 그런 것도 궁금한데요. 제가 가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가족을 좋아하지만 소설 속에 등장시킬 때 가족을 쓰는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네, 저는 그게 제일 쉬웠어요. 그래요? 네. 저는 여전히 제가 시를 쓸 때 가족 이야기는 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마 이 정서적인 거리를 유지시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네. 가족을 제가 좋아하고 가족이 가장 쉬웠어요. 뭐 이런. 근데 그걸 또 막상 가족이 읽을 생각을 하니까 저도 처음에는 네. 안 읽었으면 했지만 그걸 쓰고 싶으니까 썼고 다행히 가족들이 좋아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보면 작품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뭐 소설 속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이나 그 가족 간의 관계가 마냥 행복하고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상황들을 뭔가 견디거나 이 건너는 모습들이 굉장히 저는 읽으면서 쿨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작가님의 의도대로 제가 읽었나요? 네. 뭐 일종의 그 유머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 어떤 의도나 어떤 방식으로 이런 상황들을 대처하셨는지 쓰실 때 궁금하네요. 예. 쓸 때는 늘 진지하지만 가끔 뭔가 재밌다고 할 때 재밌는 부분을 일부러 넣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럼 이주란 작가님이 그런 분인 거 아니에요? 재밌는 분? 슬픈데 막 웃으면서 넘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아닌가? 괜히 혼자 슬프면 헛다리 짚었는데. 네. 이게 그 슬플 때는 슬퍼한 다음에 이제 그걸 개그 소재로 삼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마다 자기를 자조하거나 뭔가 희화화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마다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가? 네, 끝에는 결국 개그 소재로 삼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묵힌 후에.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렇게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힘든 상황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뭐 희화화한다거나 뭔가 진짜 개그의 소재로 그걸 활용한다는 거 웬만한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걸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그런 상황에 익숙하신 거예요? 그러면 작가님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하기 전에 충분히 난리도 치고 충분히 슬퍼하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엔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 감정들을 그렇군요. 그렇게 네. 그 소설을 읽다 보면 청취자분들도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네. 진짜 술이 한 페이지에 한 5번, 5회 이상씩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좀 과장된 말이지만 그만큼 술이라는 게 인물과 인물 간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기도 하고 뭔가 화를 푸는 방식이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모티프더라고요, 술이. 네. 술 잘 드세요? 잘 먹는 편인 것 같아요. 같아요. 뭐지? 뭔가 확 인정하기는 좀 불편한 건가? 잘 드실 것 같아요, 술을. 맞습니다. 주종은 그러면 여긴 주로 네. 소주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소주를 좋아하시는 건가요? 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쉽게 인정하고. 맑고 하얀 것들. 맑고 하얀 것들. 네. 얼마나 드시는 거예요? 주량을 물어보고 싶네요. 그건 때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같이 마시는 사람들 먹는 만큼 늘 끝까지 온전한 그런 것 정신으로. 운전하진 않습니다. 이 목소리 있잖아요. 네. 아름답고 아리따운 이 목소리로 끝까지 남아서 맑고 깨끗한 것들을 홀짝이는 모습이 너무 귀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품을 읽다 보면 그 윤희의 휴일, 그다음에 뭐 누나에 따르면
에듀케이션 이런 데 보면 네. 뭔가 기자나 취재하는 어떤 역할들에 대한 인물들이 등장하더라고요. 상황도 등장을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을 배치하는, 이런 것들을 구성해낼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신 이유도 좀 궁금했어요. 어떤 그것들이 무슨 소설 안에서 기능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윤예일에서는 기자 언니가 도와주고 네, 맞아요. 나머지 뭐 에듀케이션이나 아니면 누나에 따르면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은 심각하게 찾아와서 막 조사하려고 하고 물어보지만 당사자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능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공통점을 굳이 찾아보자면 그 새 소설들의 그런 에피소드들을 제가 뉴스나 기사에서 본 경우에 등장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아마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작품의 한 대목 읽어주시고 네.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네. 네. 어떤 작품 읽어주시나요? 저 몇 개의 선에서 뒷부분에 있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네. 나는 그가 죽었다기보다는 계속 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그가 죽고 얼마 후에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인중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부작용에 시달리다가 외출을 하지 않는 인간이 되었다. 인중수술은 적절한 핑곗거리가 되어주었다. 사실 그날 나는 집에 돌아가 옷을 갈아입고 나와야겠다 잠깐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날 내 모습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 옷을 갈아입고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옷을 갈아입고 나올까 하고 생각한 것이고 그것은 말하자면 예쁜 검은 옷이 있나 하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물론 내게 예쁜 검은 옷은 없었다. 내게는 예쁘지 않은 검은 옷이 있었고 나는 예쁘지 않은 검은 옷 대신 옷을 갈아입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 보라색 민소매티, 초록색 가디건, 오렌지색 치마. 그날 나는 정말 내 생각처럼 예뻤을까? 나는 사람은 누구나 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국에 들러 마스크를 샀다. 노량진역 화장실에 도착해 휴대전화를 보니 엄마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13통이나 와 있었고 선배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다. 어제 잘 들어갔지? 독후감 고마워. 부대관리 노하우 1, 2, 3을 읽고 쓴 독후감의 끝부분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장에서 사람이라는 명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여기까지. 네. 예, 있군요. 제가 같이 책을 펼쳐서 보고 있었는데 네. 한 문장이 남았는데 그 문장을 읽어주시지 않대요. 네. 네. 아마 청취자분도 궁금하실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모두 다른 아버지가 표제작인데 네. 읽어주신 작품은 몇 개의 선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네. 이 작품 특히나 마지막 장면에 해당하는데요. 네. 이 부분을 읽어주신 이유를 청취자분들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 부분을 읽으려고 하고 나서 왜 골랐을까 많이 생각해 봤는데 자세히는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그냥 그 부분이 읽고 싶었나요? 네. 굳이 꼽자면 제일 좋아하는 소설이기도 하고요. 네. 이 표제작은 모두 다른 아버지였지만 네. 이주란 작가께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이 몇 개의 선이라는 작품이군요. 좋아한다기보다는 마음이 간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마음이 갈까요? 이 소설에? 청취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궁금하잖아요. 아, 왜 마음이 갈까? 그 부대관리 노하우 1, 2, 3, 1, 2, 3라고 해야 될 텐데 이거를 보면 거기 이제 자살 네. 병사들이 자살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선임들이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라라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사람이 최고죠. 그렇지만 사람이 아니어도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각자에게 다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뜻에서 네. 네. 마지막 문장도 그래서 안 읽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작품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곳을 보면 정말 이 뭐 약간 변두리 네.
서울 도심이 아닌 서울 주변에 뭐 인천이라든지 뭐 그죠? 이런 방식으로 섬이나 어떤 군사 지역 뭐 네. 이런 지역들이 나와요. 실제 뭐 김포에서 태어나셨다고는 하긴 했는데 실제 네. 그런 곳에 살아보신 경험이 있어요? 네, 제가 태어난 곳은 다른 곳이지만 거의 뭐 한두 살 때부터 김포에서 살아서 그냥 김포에서 태어났다고 하긴 하는데요. 네. 거기서 오래 살았고 이제 신도시가 되는 걸 보면서 사춘기 때였던 것 같아요. 뭔가 자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포가 지금은 신도시로 많이 커졌죠, 굉장히. 네. 그 이전부터랑 비교해 보니까 뭔가 거기에서 오는 균열을 경험하셨나 봐요. 네, 너무 뭔가 이상하고 뭔가 불안한 느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도시화되고 이렇게 도시가 커지는 속도를 보면서 네. 아, 그러셨군요. 김포 여전히 사세요? 네. 다른 도시로 뭐 옮겨봐야겠다. 뭐 아니면 김포가 아닌 다른 공간 어디 좋아하는 공간 이런 데는 있으세요? 장소를 하나 뭐 말씀해 주신다면? 아, 네. 몇 달 전에 이사를 오긴 했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6일 정도를 김포에서 살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장소를 굳이 꼽자면 저는 여행은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행 안 좋아하시는 편인 거예요? 아니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뭔가 답답하거나 뭔가 그럴 때는 제 방에 있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술집에 갑니다. 그래, 다소곳하게 술집으로 가시는군요. 네. 여행 안 좋아하시는 분 꽤 많아요. 꽤 많은데 보면 한 공간 자기 방 안에 가만히 있다라는 것 사실 가라앉혀질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어떤 네. 답답함이 혹은 풀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좀 굉장히 소극적으로 어떤 상황을 대처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떠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오는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는 방식이세요? 그럼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네. 편이신지 아니면 그냥 조금 그렇게 가라앉히도록 차분하게 좀 정적으로 그 상황을 대처하시는지도 궁금했어요. 저는 뭔가를 참는 거를 잘 못해서요. 여기 화나는 캐릭터도 많이 네. 되게 바로 뭐 얘기하진 않지만 그래도 네,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소설을 쓰지 않는 시간에는 보통 어떻게 소일하면서 지내세요? 네. 기본적으로는 일을 하고 있어서 얼마 전까지 9월까지만 해도 주 6일 일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10월부터는 이제 5일만 하는데 일단 일을 대부분 하고요. 네. 그거 아닌 시간에는 딱히 취미는 없어요. 술을 마셔요. 그리고 또 마트에 갑니다. 술을 사러 가는. 일을 하시면서 작품을 쓰는 것 생각보다 시간을 배분하는 일도 어렵고 집중력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체력적인 문제도 그렇고 네. 소설에 힘을 모으기가 사실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떠세요? 이주란 작가님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치면 글만 쓴다고 쳐도 게으른 편이어서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인간인 저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 소설가 이주란으로 봤을 땐 어때요? 그러면 너무 슬픕니다. 지금 우리는 소설가 이주란을 만나고 있으니까 자꾸 네, 일상인 이주란의 이야기로 뭔가 포장을 해서 뭔가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이 수록된 소설들을 보니까 이게 최근작들이 안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최근에 굉장히 바쁜 일이 있으신가, 뭐 작품을 쓰는 상황이 좀 어렵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혼자 막연히 작품 읽으면서 추측해 봤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원고를 묶을 때는 원고를 최근작들이 있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작품이 잘 안 써지는 상황이셨던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어떤 일로 소일하시는지를 한번 여쭤봤는데 진짜 직업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글을 쓰는 일 쉽지 않죠. 네, 최선을 다해서. 그 인물이나 뭐 어떤
주제의식 같은 것, 문제의식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캐치해내는 뭐 자기만의 방법 같은 것들이 있나요? 소설 속에서 캐릭터를 개발할 때? 그 앞주에 박민정 소설가 같은 경우에는 네. 뉴페이스를 굉장히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아. 관찰을 하면서 굉장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탐구하는 것들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은 소설가들이 그런 성향들을 좀 보여주셨는데 이주란 작가님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뭐 호기심이라든지 좀 상상력 그런 건 좀 없는 것 같고요. 소설가가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이 농담이고요. 네. 그냥 이 부분은 정말 잘 모르겠는데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재밌다 이런 느낌을 메모해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소설가로서 자의식이 약간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그래서 그냥 제가 사는데 그 경계를 그렇게 네. 크게 나누고 싶어 하시지 않는군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소설을 쓸 때 어쨌든 소설가로 변신해야 되잖아요. 네. 그 과정 잘 변해 가지던가요? 궁금해요. 저는 사실 시 쓸 때만 시인이잖아요. 그런데 잘 시인으로 모드 전환이 잘 안 되더라고요. 되게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네. 이주란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아까 일단, 그 네. 경계를 크게 갖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소설가로서의 자의식을 크게 일부러 갖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마 그런데도 영향을 주는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반성을 하겠네요. 아닙니다. 네. 그냥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그냥 쓰기 시작하면 그냥 평상시에 일을 하는 거랑은 그냥 다른 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요즘 흥미롭게 쓰고 있는 혹은 쓰려고 하는 뭐 아이템 같은 것들은 머릿속에 많이 갖고 있으실 것 같은데 네. 한두 가지만 짧게 소개해 주세요. 청취자분들께. 앞으로 두 번째 소설집이나 장편 소설에 실릴 작품일 테지만. 네. 막연하게는 있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는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 대신 요즘에는 책을 많이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전보다 훨씬 더 책을 많이 읽게 됐어요. 네. 요즘 재밌게 보시는 책은 어떤 책이세요, 그러면? 말해도 되나요? 뭐, 되죠. 충분히 됩니다. 근래 연휴였잖아요. 네. 그래서 김덕희 소설가의 네. 급소랑 이면 작가 책. 그리고 한국 최근에 나온 소설집들을 네. 보고 있으시군요. 그리고 제 책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소설을 염탐하시는 거 아니에요? 최근 소설 어떤 분위기인가? 그렇군요. 네. 연휴에 어쨌든 소설을 옆에 끼고 지내셨네요. 네. 다음 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건 너무 섣부른 거겠죠? 네, 지금 나온 지 지금 한 달도 채 안 된 거니까요. 그죠? 네. 그 많은 분들께 책을 보내주셨을 것 같은데. 네. 그 가장 따뜻하게 돌아온 뭐 고마움의 표시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연휴여서 사실 책을 못 보냈어요. 지금 네. 이제 보내야 되는 네, 상황인가요? 맞아요. 지금 이제 정말 바쁜 시간이 닥치시겠네요. 네, 너무 특히 제가 마음 편히 뭔가를 쓰게 해주신 선생님이랑 그때 만났던 언니들에게 제일 고맙긴 해요. 네. 그렇군요. 네. 작가님에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등단을 2012년에 하셨고 네. 뭐 앞서서 소설가로서의 자의식 크게 느끼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을 쓰는 이유, 내가 작가님이 소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여쭙고 싶어요. 네, 가끔 그런 질문을 받게 돼서 대답을 늘 약간 바보처럼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오늘은 바보처럼 얘기 안 하려고요. 네, 똑바로는 말을 못 해왔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제가 이렇게 술 마시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건 다 타인이잖아요. 근데 소설 쓸 때는 제가 저랑
이야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타자화하는 그런 경험을 소설을 쓰시면서 하시는군요. 네, 재밌어요. 소설 쓰는 일이 이거 근데 되게 바보 네. 같은 대답이었나요? 예전부터 재밌어서 한다는 말씀이? 예전에는 재밌다고 진짜요? 모르겠다고 많이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 있잖아요. 재밌어요. 이 말 하나가 네. 이 수로 하나가 굉장히 쓰는 이유죠. 소설 쓰는 게 재밌으니까. 인생에서 다른 무엇보다. 네. 뭐 한동안 또 계속 쓰시겠네요. 재밌으니까. 네. 그 문장의 소리 처음 와서 이야기 나눠보시는 거 어떠세요? 정말 너무 떨리고 너무 떨려요. 진짜요? 네. 너무 떨리지만 목소리는 너무 아리따우신데요? 힘이 없이 들릴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좀 긴장된다라는 것 그 느낌 나쁘지 않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렇죠. 평상시에 살면서 사람을 그렇게 이렇게 약간 쪼는 느낌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건 아마 첫 소설집이기 때문에 오는 긴장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두 번째 소설집, 세 번째 소설집 내셔서 다시 문장의 소리 찾아주실 때는 아마 오늘 경험한 또 그 느낌은 아니겠죠. 네. 해서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이주란 소설가의 모두 다른 아버지 첫 소설집이니까 그 약간 긴장된 듯한 느낌 네. 잘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연한 가을에 이 문장의 소리 녹음실에 찾아주셨는데요.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는 걸로 오늘 시간 정리할까 해요. 네. 진짜 너무너무 떨렸는데 편하게 해주셔서 하다 보니까 또 편해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저 때문에 불편해지셨을까 봐 걱정했는데. 지금 편해졌는데 이제 끝이 네. 아무튼 그런데 약간 뜬금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뜬금없다. 네. 그래서 맞아요. 모두가 일단 건강해야 뭐든지 할 수 있고 웃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울 수도 있고 그래서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한 가을 보내세요. 이주란 작가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깊어가는 계절. 이제 점점 깊어가고 있어요. 밤이 너무 빨리 오고, 밤이 너무 이제 추워지기도 하고, 아주 길어졌죠. 와, 원래 밤이 이렇게 빨리 왔나? 이제 6시만 좀 넘으면 완전히 어둑어둑 하니까. 밤에 주로 활동을 하는 야행성 분들에게는 긴 밤이 아주 반갑기도 할 것 같아요. 밤이 길면 길수록 그들은 좋기도 하겠다. 저는 딱히 그렇게 야행성은 아니어서 평범한 생활, 낮과 밤을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훅 길어진 밤은 좀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빨리 오니까. 밤을 어떻게 보내세요? 아니 이때까지 이렇게 살면서 매일매일 밤을 보내왔는데 밤이 길어지니까 왜 어떻게 보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서 오늘은 그 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볼까 합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은 밤입니다. 또 며칠 전에 아주 오랜만에 불면이 찾아왔어요. 불면의 밤. 불면의 밤이 1년에 아주 가끔 와요. 다행히도 저는 누우면 바로 잘 수 있는 스타일인데 아주 가끔은 특히나 이렇게 무언가 좀 스산한 느낌이 있는 계절에는 가끔 불면이 찾아옵니다. 불면이 오면 답이 없어요. 책을 읽을 수도 없고 음악을 들어도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렇다고 앉아서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막막한 밤인 것 같아요. 그 불면의 밤은. 하지만 옛날에 불면의 밤이 어떻게 해도 답이 없다는 걸 알아버려서 뭐 와도 그냥 이제 체념하고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불면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괴로울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들에게도 제발 숙면의 밤이 왔으면 좋겠다 하고 나름대로 그 주변에 불면의 밤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도 하고 합니다. 이 밤이라는 단어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머리를 두드리고 간 노래는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이거 왠지 이게 뭔가 불면이나 이렇게 깊은 계절과는 조금은 다른 느낌의 노래이기도 하죠. 오늘의 멜로디, 그래도 첫 번째는 좀 상큼하게 이 노래를 들어볼게요. 1987년 4집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깊은 밤을 날아서 이 노래는 많은 또 다른 한국 가수들이 젊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다시 하기도 했어요. 했지만 정답은 이 이문세의 버전이죠.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이런 밤은 정말 발랄하고 쾌활하고 좋다. 이 노래 뭐 다들 아시는 국민가요라고 해도 될 텐데 가사 보면요.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들 날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마음에 바보 같은 꿈 꾸며 이룰 수 없는 저 꿈의 나라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그러나 우리들 날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사랑 노래지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 슬픈 사랑 노래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현실 속에서는 그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꿈에서라도 밤하늘을 날아가지고 만나서 손잡고 궁전으로 가자. 이거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슬프네요. 뭐 하지만 꿈에서라도 이렇게 그대 만나서 갈 수 있다면 행복한 밤 되지 않을까. 사실 이렇게 좋은 꿈만 꿀 수 있으면 밤이 두렵지 않겠지만 어떤 날에는 진짜 꿈이 찾아올 틈도 없는 긴 여러 가지 생각들에 휩싸이는 밤이 있으니까요. 제 친구죠. 제일 어린, 내 친구 중에 제일 어리다, 이 친구가. 6살짜리, 태희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진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야행성 가진 친구인데, 그래서 지금 얘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계속 놀아야 하고, 책을 읽어야 하고, 엄마한테 질문을 해야 되고, 이래요, 밤에. 근데, 6살이니까 엄마는 꼭 이제 아이를 그래도 늦게 10시에라도 재우려고 애를 정말 무진장 쓰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이 아이와 이게 누워가지고 이 아이가 잠들 때까지 그 잠을 재우는 것이 정말 엄마의 표현을 빌자면 거의 약간 악몽이죠. 엄마에게는. 근데 저는 약간 이 아이를 꼭 그럼 재워야만 하는가. 이 아이에게는 밤 시간에 잠이 오지 않고 다른 할 것들이 많으면 그걸 그냥 계속 하게 하는 건 어때? 라고 했더니 역시나 이 엄마도 다 그걸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밤 끝까지 해봐라 그랬더니 진짜 한 새벽 2, 3시인가? 막 그때까지 그냥 절대 지치지 않고 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아이에게 밤은 그런 시간인가 봐. 그러니까 너무 재우려고 노력 안 하는 건 어때라고 했을 때 완전 이건 또 모르는 소리죠. 부모가 안 된 이 철없는 어른의 소리인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또 지금 뭐 가장 성장할 시간에 이렇게 잠을 제대로 숙면을 취하지 않으면 그런 거에 또 발육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네. 그러니까 또 이거 뭐 재우지 말고 그냥 계속 내버려둬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한테 약간 방법 하나 제시하긴 했거든요. 그러면 꿈의 나라라는 제목의 방법을 한번 써봐라. 꿈의 나라 제가 지은 건데요. 이제 이 아이 태희가 계속 막 질문을 하고 무언가 놀고 싶어 하고 하면 태희야 이제 그렇게 맨날 밤에 자지 않고 그렇게 할 순 없어. 하지만 꿈의 나라라는 게 있단다. 너가 누워서 이제 밤에 잠을 자게 되면 꿈의 나라가 펼쳐지는데 그 꿈의 나라에서 너가 그 궁금한 모든 것들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 있고 꿈의 나라에서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해볼 수 있고 놀이동산에도 갈 수 있고 엄마의 어린 시절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한단다. 이렇게 일단은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고 꿈을 꾸기 위해 잠을 청하도록 한번 해본다는 저의 야심찬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참 저는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뒤에 아직 제가 만나보지 못해서 이 꿈의 나라라는 방법이 과연 성공을 거두었는지 아니면 이 6살짜리가 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라고 일침을 가했는지 궁금합니다. 만나서 이 꿈의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이 아이의 밤이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해결되고 있는지 제가 꼭 그 소식 들으면 다음에 꼭 전해드릴게요. 성공했으면 좋겠다 진짜. 근데 제가 어떤 책을 보고요. 이 아이들이 밤이 그렇게 아름다운 꿈만 생각하면서 잘 순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미셸 르미유라는 작가, 캐나다 출신의 작가가 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 그림책입니다. 천둥치는 밤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2000년에 나온 책이고요. 천둥치는 그 하룻밤 동안에 잠 못 드는 아이의 그 수많은 생각들을 글과 그림으로 적어 놓은 그림책이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고서 그렇지. 아이들이라고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밤도 어마어마하게 길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했었습니다. 한번 이 책을 다는 못 읽고요. 중간중간 발췌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도무지 잠이 안 와. 수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맴도는걸. 무한의 끝은 어딜까? 하늘에 구멍을 뚫으면 무한이 보일까? 그리고 그 구멍에 구멍을 또 하나 뚫는다면 뭐가 나타날까? 다른 별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 생각해봐. 어쩌면 다른 별에서 온 외계인 한 명이 우리들 가운데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어디에서 왔지? 나는 누굴까? 이 세상에 나는 오직 나 하나밖에 없을까? 나는 예쁜 걸까? 난 착한 아이일까? 똑똑한 아이일까? 이따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때가 있어. 그런 때에는 누군가가 나를 꼭 껴안고 어루만져 주면 좋겠어. 하지만 어떤 때에는 제발 모두들 나를 가만히 좀 내버려두면 좋겠어. 내 마음대로 하게. 행복할 때면 난 내가 마치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화가 나면 난 금방이라도 폭발해버릴 것 같아. 슬플 때에는 난 마치 내 몸이 온통 물로 가득 찬 듯한 기분이 들어. 그리고 그 물이 점점 불어나서 머리 꼭대기까지 차오르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지는 처음부터 미리 정해져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내 앞날을 나 혼자서 헤쳐나가야 하는 걸까? 내가 언제나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결정한 것이 옳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운명, 그게 도대체 정확하게 뭘까? 그리고 우연은 뭐지? 누가 그걸 정하지? 내 머릿속에 있는 이 많은 생각들은 다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그것들이 내 머리를 떠날 때에는 어디로 가는 거지? 깜깜한 밤에는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는 것 같아. 난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어때요? 이 아이의 천둥지는 하룻밤 동안 이 아이의 이 질문들, 아이라고 이런 질문이 없을 것이었다는 생각은 정말 어른들의 오해였던 것 같아요. 삶과 죽음, 세계와 우주, 그리고 신, 전쟁, 운명, 이 존재의 모든 철학적 질문을 이 책에서 아주 간결하게 하지만 아이의 시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서 이제 아이들의 그 밤 완전히 이해하게 된 거죠. 제 조카네 집에 놀러가서 잘 때 이 아이도 이제 어렸을 적에 어떠한 악몽을 꾸는지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는지 막 이렇게 울면서 눈을 뜨지는 못하는데 막 울고 있는 상황을 몇 번씩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이 책에 나온 이 수많은 질문들, 철학적인 고민들 어릴 때부터 우리 다 갖고 살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막 잘하고 할 수만은 또 없을 것 같아요. 밤에는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와서 끝없이 이어지는 거죠. 낮에 뭐 이런 질문들을 잘 하진 않잖아요. 낮에는 눈앞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야, 그 해가 지지 않는 시간, 혹은 그 반대의 극이야. 해가 뜨지 않고 밤만 계속되는 시간. 이렇게 밤과 낮이 구분이 없이 무언가 하나만 계속된다면, 우리의 지금 정신 상태는 바르게 흘러갈 수 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해가 안 져서 이게 밤이 없는 그 시간도 하얀 밤. 상상에 겪어보지 않고서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지점이 있네요. 이 밤 이야기에서 오늘의 멜로디 두 번째는요. 저는 또 당장에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입니다. 월광 소나타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그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14번 작품 번호 27-2예요. 그 가장 월광 소나타는 그 1악장에 흘러가는 그 피아노 소리 다들 아마 아실 텐데 1801년에 작곡이 되었고요. 왜 이름이 월광 소나타로 붙여졌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던데 그 중에서 뭐 어떤 음악 비평가가 이 음악을 듣고 스위스 루체른 호반의 어떻게 이렇게 그 지명까지 명확하게 제시를 했지? 스위스 루체른 호반의 달빛이 물결에 흔들리는 조각배와 같다는 비유를 했대요. 어떤 음악 비평가가. 그래서 이게 월광 소나타라고 이름이 지어졌다는 설도 있는데 진짜 이유가 좀 궁금해집니다.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제목이 월광 소나타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들을 때 계속 이 달빛을 궁금해하죠. 어떠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 노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월광 소나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각 없이 계속 듣게 됐네요. 너무 아주 클래식은 팟캐스트에서도 이건 저작이나 이런 게 없어서 계속 들을 수 있지 않나? 정말 이렇게 가만히 넋을 놓고 있으면 이 피아노 하나하나 흘러가는 걸 마냥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저는 이 노래 이 1악장 이 부분을 들을 때는 어떠한 뭐 달빛의 아름다움이나 뭐 눈부심 이런 것보다 오히려 깊은 밤에 홀로 있는 사람 혹은 홀로 어둠 속에 놓인 달의 심정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들고 이 총 3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악장 들어보시면 또 다른 느낌입니다. 이때는 정말 무언가 밝게 흘러가는 달의 기운 느끼실 수 있고 3악장으로 가면요. 이건 정말로 휘몰아치는 그래서 과연 이것을 달빛과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할까 할 정도로 휘몰아치는 아주 소리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총 15분 정도의 곡이니까요. 한번 이렇게 어느 깊은 밤에 월광 소나타 틀어두시고요.
14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밤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달 그려보시면서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런 막막한 밤이 되면 뭘 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책을 읽을 수만 있다면 그 긴 밤 동안 책 읽는 게 사실 저는 가장 하고 싶은 일이긴 한데,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잠이 스르르 들기도 할 테고, 근데 이렇게 무언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날은 책이 도무지 한 글자도 눈 앞에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책장은 열지 않거든요. 열지 않고, 사실 음악도 아까 못 듣는다고 말씀드렸고, 왜냐면 뭐 틀어놓아도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소음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음악도 틀어놓지 않는데, 제가 오늘 밤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또 여러 음악들 좀 찾아 듣다가 보니까요. 이 노래라면 앞으로 내가 그런 긴 밤을 맞이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에 이 노래를 틀어놓아야겠다라는 생각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의 멜로디 원래 2곡씩 하는데 오늘은 3번째 곡까지 왔어요. 3호선 버터플라이의 깊은 밤 안개 속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 노래는 저도 평소에 좋아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나 밤에 이제 이 노래만 틀어놓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틀어놓으면 좋겠다. 계속 이 가사를 따라, 멜로디를 따라 무한 반복시켜 놓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2009년 EP 앨범 Nine Days or a Million 이라는 EP 앨범에 수록된 곡이거든요. 이 곡을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그 긴 밤을 이 음악과 밤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사랑을 말할 땐 이 밤, 모든 걸 말할 때 이렇게 느린 노래였기 때문에요. 우리가 들은 것은 단지 2소절. 사랑을 말할 땐 이 밤엔, 그리고 추억을 말할 땐 이 밤이었나요? 가사가 밤에 왜 계속 틀어놓아도 괜찮을지 가사 속에 다 있습니다. 추억을 말할 때 이 밤, 이별을 말할 때 이 밤에, 사랑을 말할 때 이 밤, 미움을 말할 때 이 밤에, 과거를 말할 땐 이 밤, 내일을 말할 때 이 밤에, 사랑을 말할 때 이 밤, 모든 걸 말할 때 이 밤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더 이상 걸음을 옮길 수 없을 때, 절벽을 넘어서 바다로 흘러가는 작은 불빛 따라 날개를 펼치네. 깊은 밤 안개 속, 깊은 밤 안개 속, 깊은 밤 안개 속, 깊은 밤 안개 속, 더 깊은 안개 속, 더 깊은 안개 속, 깊은 밤 안개 속 사랑을 노래해. 이 밤, 이 밤에. 이렇게 노래는 흘러갑니다. 그래서요, 계속 틀어두어도 좋을 것 같아요. 추억, 이별, 사랑, 미움, 과거와 내일, 사랑, 모든 걸, 이 모든 걸 말할 땐 이 밤이 가장 그것들을 이야기하기에 좋은 시간. 깊은 밤, 그 안개 속에서 말이죠. 다음에 불면이 오면 저는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을 때까지 이 노래를 한번 틀어놓아 보려고요. 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깊은 밤 안개 속 이 노래를 어떠한 깊은 밤에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밤 앞에요. 늘상 이 깊은이라는 또 형용사가 따라오잖아요. 그만큼 이 밤이라는 것은 깊숙이 어딘가로 바깥보다는 안으로, 내면으로 침잠해 가는 시간, 그것과 어울리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밤은 깊고 밤은 말이 없죠. 밤에는 늘 저는 또 다른 사람, 당신의 밤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점점 더 이 계절, 이 밤이 깊어가고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밤에 마음이 많이 아마 뒤척뒤척 하실
거예요. 많이 뒤척이더라도 그 깊고 좋은 밤에 또 좋은 단어와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오늘 11월 17일 금요일 찾아가는 문장의 소리 마지막 여정이 광주에서 끝을 맺습니다. 정용준 소설가, 신영철 평론가와 함께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안내와 신청 문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DJ 김진여였습니다.